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마치 온 세상의 슬픔을 억누르고 있는 듯했고, 차가운 빗방울이 낡은 장례식장 유리창을 때리며 단조롭고 우울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넓지만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한 빈소에는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와 은은하게 퍼지는 향 냄새만이 감돌며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실감하게 했다. 이지수는 제단 앞에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는데 그녀의 가녀린 몸은 마치 차가운 강철로 단련된 창처럼 곧게 뻗어 있어 보기 드문 강인한 기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검은색 상복을 입고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깊은 눈동자 속에는 격렬하게 억누르고 있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제단 위에는 이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이 놓여 있었는데 그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미소는 이곳을 감싸고 있는 우울한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남동생이자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혈육이었고 그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나 결국 처참하게 실패하고만 존재였다. 지수는 차가운 액자에 조심스럽게 손을 댔다. 오랫동안 총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끝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는데 마치 그 손길에 닿으면 저 미소마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실타래처럼 얇은 중동의 뜨거운 전장에서 막 돌아왔지만 동생의 비보는 그 어떤 폭탄보다 더 잔혹하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경찰은 이것을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결론지으며 민호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어두운 밤 벼랑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누구보다 동생을 잘 알고 있었다. 민호는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어 맥주 한 잔도 마시지 못하는 아이였고 하물며 음주운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의심은 마치 독사처럼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어 베테랑 지휘관으로서 유지해오던 침착함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터져 나오려는 나약한 눈물을 애써 삼켰고 대신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 필요한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려 노력했다. 갑자기 장례식장의 신성한 정적은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천박한 웃음소리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육중한 나무 문이 거칠게 발로 차여 열리자 찬바람과 빗물이 안으로 들이닥치며 바깥 세상에 혼란스러운 숨결을 몰고 들어왔다. 대여섯 명의 사내들이 건들거리는 태도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싸구려지만 화려한 양복을 입고 목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들은 껌을 짝짝 씹으며 경멸 섞인 눈초리로 텅 빈 빈소를 훑어보았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눈가에서 턱까지 길게 흉터가 나 있어 얼굴이 더욱 험상궂고 일그러져 보였다. 그는 씹던 껌을 깨끗한 바닥에 가베 터내더니 거만하게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고인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다. 지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최고조로 깨어나 침입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구두가 바닥을 찍는 소리,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역한 싸구려 담배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다. 우두머리는 쇠를 긁는 듯한 걸걸한 목소리로 헛기침을 하더니 고요한 장례식장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도록 소리쳤다. 그는 민호의 영정을 힐끔 보고는 비웃음을 흘렸는데 그 미소에는 약자를 괴롭히는데 익숙한 자의 악의와 병적인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민호가 죽기 전 검은 독사파에게 거액을 빌렸다며 오늘 유가족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아내러 왔다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뒤에 있던 부하들은 그 말에 동조하며 낄낄거렸고 그 웃음소리는 엄숙한 공기를 베는 칼날처럼 고인의 영혼을 모독했다. 지수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검의 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우두머리를 똑바로 쏘아보았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사내는 순간 움찔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었지만 그 침묵은 주변 공간을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만들어냈다. 우두머리는 그 눈빛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어떤 여자도 자신을 그토록 무심하고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지며 제단 위에 놓인 흰 국화 꽃병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선전포고처럼 울려 퍼졌다. 그 행동은 물잔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물방울과 같아서 혹독한 훈련을 통해 지수의 살과 뼈에 깊이 박힌 전투 본능을 일깨웠다. 그 순간 그녀는 슬픔에 잠긴 눈아에서 벗어나 불과 화약 속에서 단련된 인간 병기 이대령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움직임은 먹이를 노리는 표범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여 가녀린 겉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위압감을 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당장 이 난장판을 치우고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이곳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깡패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양 박장대소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우두머리는 지수에게 다가가 사회의 위계질서에 대해 가르쳐주겠다는 듯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녀의 뺨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마치 강철 집게에 물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지수는 그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고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우두머리는 엄청난 압력에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가 고통의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회전시키며 완벽한 업어치기 기술로 그의 거대한 몸뚱이를 바닥에 내리꽂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바닥이 진동했고 우두머리는 충격으로 숨이 턱 막혀 몸부림쳤다. 나머지 부하들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들의 형님이 여자에게 눈 깜짝할 사이에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곧 집단 본능이 되살아나 그들은 괴성을 지르며 일제히 지수를 향해 달려들었다. 숫자로 그녀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포위망 사이를 유연하게 누비며 깡패들의 어설픈 주먹과 발길질을 피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관절, 급소, 관자놀이와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노리는 잔혹한 효율성을 띠고 있었다. 야구 방망이를 든 놈이 그녀의 머리를 노리고 달려들자 지수는 간발의 차로 몸을 숙여 피한 뒤 놈의 옆구리에 묵직한 어퍼컷을 날렸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건조한 소리가 났고 깡패는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며 고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신음조차 내지 못했다. 이어서 그녀는 뒤에서 공격하려던 놈의 멱살을 잡아 관성의 법칙을 이용해 반대편 벽으로 집어 던졌다. 놈은 바닥에 길게 미끄러지며 즉시 기절해버렸고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되지 못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세등등하던 6명의 깡패들은 모두 바닥에 나뒹굴며 고통과 극심한 공포에 신음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호흡은 여전히 고르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상복 또한 방금 격투를 벌였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애쓰는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제거해야 할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했다. 지수는 그의 멀쩡한 나머지 한 손을 강하게 짓밟았고 우두머리는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천년 묵은 빙하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차가웠다. 누가 그들을 이곳에 보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런 자들이 배우 없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러 올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우두머리는 덜덜 떨며 입을 열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이곳을 엉망으로 만들고 민호의 모든 전자기기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횡설수설 털어놓았다. 그는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자백은 지수의 마음속에 맴돌던 막연한 의심을 비추는 번개와도 같았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전자기기를 굳이 깡패를 동원해 가져가려 했다면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지수는 으스러진 우두머리에 손을 놓아주며 똑바로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방구석에 놓인 민호의 낡은 배낭으로 향했다. 그것은 경찰이 그녀에게 돌려준 유일한 유품이었고 안에는 옷 몇 벌과 액정이 깨진 노트북 한 대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깡패들에게 당장 꺼지라고 명령했다. 위험이 가득 찬 목소리에 그들은 서둘러 서로를 부축하며 도망쳤다. 빈손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공기는 바뀌어 있었다. 수동적인 슬픔은 사라지고 거대한 폭풍 전의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지수는 다가가 배낭을 집어들고 지퍼를 열어 깨진 노트북을 꺼냈다. 고의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녀는 민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검은 음모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민호와의 마지막 통화들이 떠올랐다. 동생의 목소리는 항상 무언가 불안하고 머뭇거렸으며 말을 하려다 마는 듯했다. 당시 군사 작전으로 바빴던 그녀는 동생의 목소리에 담긴 이상 징후를 알아차릴 만큼 세심하지 못했다. 후회가 밀려왔고 동시에 지옥의 불길처럼 맹렬한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올랐다. 지수는 손에 든 노트북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그녀는 동생의 영혼 앞에서 맹세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노라고. 그녀는 다시 한번 민호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나약한 슬픔 대신 확고하고 잔혹한 결의가 그녀의 눈을 채웠다. 동생을 해친 자들. 이 조작된 사고라는 연극 뒤에 숨은 자들. 그들은 피와 눈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밖에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천둥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며 서울의 긴 폭풍우가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섰다. 가짜 평화를 뒤로하고 정의와 복수를 찾는 고독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군 정보부에서 일하는 옛 동료에게 거는 전화였다. 빗속을 뚫고 울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검은 독사. 파와 그들의 배후에 대한 정보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즉시 명령을 접수했다. 의문도 주저함도 없었다. 그들은 이지수 대령이 이런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곧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빗물에 번진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차갑고 무감각한 눈동자에 비쳤다. 오늘 밤 서울은 편히 잠들지 못할 것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진짜 괴물이 사신의 분노를 품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은 눅눅한 땀 냄새와 오래된 인스턴트 커피 향이 뒤섞여 불쾌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울리는 전화 벨 소리와 취객들의 고함, 그리고 형사들의 거친 욕설이 뒤엉켜 마치 거대한 시장통을 방불케 했다. 이지수는 그 혼란스러운 소음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철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고요하고 차가운 태도는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철저하게 단절된 듯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의 최 형사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었다. 그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지수를 힐끔거렸는데 그 눈빛에는 유가족에 대한 연민보다는 성가신 민원인을 빨리 쫓아내고 싶어하는 짜증이 가득했다. 그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왜 자꾸 들쑤시냐는 투로 퉁명스럽게 내뱉으며 민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적힌 부검 결과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지수는 그가 내민 서류를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동생은 체질적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이며 사건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단순한 졸음운전이나 음주 사고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였다. 그녀는 차량 결함이나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최 형사의 얼굴은 점점 붉게 달아오르며 노골적인 불쾌함을 드러냈다. 최 형사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느냐고 윽박지르며 유가족의 슬픔은 이해하지만 억지 주장은 공무집행 방해나 다름없다고 위협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초조함이 섞여 있었는데 지수는 그 미세한 감정의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베테랑 군인인 그녀의 눈에 비친 최 형사는 단순히 게으른 공무원이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애쓰는 공범자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 지수는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과 공권력은 이미 썩어빠진 권력의 시녀가 되어 있었고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경찰서가 오히려 진실을 덮는 무덤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에 최 형사가 움찔했다. 지수는 그에게 서늘한 시선을 던지며 경찰이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경찰서를 나온 지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했다.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제 그녀가 믿을 것은 오직 자신의 능력과 직감뿐이었다. 그녀는 렌터카를 몰고 민호가 사고를 당했다는 북악 스카이웨이의 외진 도로변으로 향했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검게 번들거렸고 가로등조차 드문드문한 그곳은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경찰 통제선조차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 플래시를 켰다. 도로 가장자리의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그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낭떠러지였다. 그녀는 가드레일 근처를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경찰 보고서에는 민호의 차가 단독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고 되어 있었지만 지수의 예리한 눈은 다른 흔적을 찾아냈다. 휘어진 가드레일 기둥 아래쪽. 육안으로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위치에 미세하게 묻어있는 짙은 남색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민호의 차는 흰색 소형 세단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충돌의 흔적이었고 누군가 고의적으로 민호의 차를 밀어붙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또한 도로 바닥에는 타이어가 횡으로 미끄러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는 스스로 핸들을 꺾은 것이 아니라 측면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지수는 그 흔적들을 꼼꼼하게 사진으로 남겼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확실한 물증이었다. 그녀는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동생은 공포에 질린 채 죽어갔을 것이다.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다짐이 뼈에 사무쳤다. 그녀는 시내로 돌아와
보안이 허술한 모텔의 방을 잡았다. 낡은 침대에 걸터 앉은 지수는 배낭에서 민호의 깨진 노트북을 꺼냈다. 하드웨어는 망가졌지만 민호가 평소 중요 자료를 클라우드 서버에 백업해두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지만 정보 장교 출신인 그녀에게 민호가 사용할 법한 암호 패턴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지수는 자신의 고성능 태블릿을 꺼내 해킹 툴을 가동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녹색 진행바가 화면을 채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민호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화면 가득히 정렬된 폴더들 중 날짜가 가장 최근인 폴더의 이름은 태양건설 재개발 비리 파일이었다. 지수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이 놈들이 그토록 찾으려 했던 판도라의 상자였다. 폴더를 열자 수십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민호가 작성한 취재 노트가 쏟아져 나왔다. 사진 속에는 철거 용역 깡패들이 힘없는 원주민들을 폭행하고 위협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고 그 깡패들의 팔뚝에는 어제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뱀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검은 독사파였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고급 세단을 타고 현장을 지휘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지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만한 표정. 그는 태양건설의 이사 박명훈이었다. 민호의 취재 노트에는 박 이사가 검은 독사파를 사주하여 재개발 구역의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호는 이 거대한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에 저장된 음성 파일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하자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녹음의 끝부분에는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민호의 비명,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익은 쇳소리 섞인 목소리가 희미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어제 장례식장에서 그녀에게 팔이 부러졌던 그 깡패 우두머리의 목소리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태양건설이 배우였고 검은 독사파는 실행범이었으며 경찰은 이들을 비호하는 하수인이었다. 민호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거대 기업과 깡패 결탁에 의한 계획된 살인의 희생양이었다. 지수는 태블릿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군번줄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조국을 위해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훈장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뿐인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제는 자책할 시간조차 사치였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다면 군인의 방식대로 심판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 깊숙한 곳에서 특수 제작된 전술용 칼과 소형 도청 장치, 그리고 몇 가지 비살상 무기들을 꺼내 침대 위에 늘어놓았다. 지수는 민호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명확했다. 뱀의 머리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뱀의 굴로 들어가야 했다. 자료에 따르면 검은 독사파의 본거지는 강남의 한 유흥가 지하에 위치한 대형 클럽 베놈이었다. 그곳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약 거래와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는 범죄의 온상이었다. 그녀는 검은색 가죽 재킷을 걸치고 전술용 부츠끈을 단단히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누나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냥을 나서는 포식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무기들을 옷 안쪽에 보이지 않게 감추고 머리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묶었다. 오늘 밤
클럽 베놈은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모텔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며 욕망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지수의 눈에는 오직 목표물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의 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지수는 그 악취의 근원을 도려내기 위해 칼을 갈았다. 택시가 화려한 조명으로 뒤덮인 클럽 베놈 앞에 멈춰섰다. 입구에는 덩치 큰 기도들이 줄을 서서 입장객들을 검사하고 있었고 쿵쿵거리는 베이스 소리가 건물 밖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입구를 올려다보았다. 거대한 뱀의 형상을 한 간판이 붉은 빛을 뿜어내며 마치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숨어 들어가는 것은 그녀의 스타일이 아니었다.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놈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서 공포를 심어줄 생각이었다. 지수는 입구를 지키고 있는 기도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의 기도들 중 하나가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아마도 낯선 여자의 접근을 보고하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막아선 상대가 단순히 길을 잃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밤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곧 벌어질 사륙의 밤을 조용히 지켜보려는 관찰자의 눈동자 같았다. 이지수 대령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 자비란 단어는 그녀의 사전에서 지워졌다. 클럽 베놈의 입구는 육중한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앞에는 거구의 기도 2명이 팔짱을 낀 채 버티고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인간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경비견처럼 보였는데 검은 양복 위로 터질 듯한 근육이 불룩 솟아 위압감을 조성했다. 지수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자 왼쪽의 기도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여기가 어린애들이 올 곳이 아니라며 다치기 싫으면 썩 꺼지라고 조롱 섞인 어조로 내뱉었다. 지수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그들의 목덜미와 무릎 관절, 그리고 허리춤에 숨겨진 삼단봉의 위치를 파악한 상태였다. 그녀가 무시하고 계속 걸어가자 화가 난 기도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그 순간 지수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기도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옆에 있던 다른 기도가 당황하여 주먹을 휘둘렀지만 지수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그녀는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숨이 턱 막힌 기도가 몸을 숙이자 곧바로 그의 턱을 올려쳤다. 단 2번의 타격으로 거대한 산 같던 사내가 맥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수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다듬고 쓰러진 기도들의 몸을 넘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클럽 내부는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였다. 귀가 터질 듯한 굉음의 전자음악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고 화려한 레이저 조명이 춤추는 군중 위로 쏟아져 내리며 시각을 교란시켰다. 수백 명의 남녀가 땀 냄새와 알코올, 그리고 값비싼 향수가 뒤섞인 탁한 공기 속에서 본능의 몸을 맡긴 채 흔들고 있었다. 지수는 이 혼란스러운 인파를 헤치고 VIP 구역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직선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한 내부 보안 요원들이 무전기를 통해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며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5~6명의 사내들이 인파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입구의 기도들보다 훨씬 날렵하고 위험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음악 소리 때문에 대화는 불가능했다. 그중 한 명이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위협적으로 칼날을 번뜩였다. 춤추던 사람들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지수와 보안 요원들 주변으로 둥글게 빈 공간이 생겼다. 칼을 든 사내가 망설임 없이 지수의 복부를 노리고 찌르기 공격을 시도했다. 지수는 상체를 살짝 비틀어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추진력을 이용해 그를 바닥에 매다꽂고 곧바로 그의 팔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했다.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나머지 요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잭나이프를 발로 차 멀리 보내버린 후 맨손 격투 태세를 갖췄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만을 노렸다. 한 놈의 목젖을 수도로 가격하고 뒤에서 덮치는 놈의 발등을 짓밟은 뒤로 젖혀진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내리찍었다. 유리잔들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클럽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음악은 여전히 쿵쿵거리며 울리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비명과 도망치는 발소리가 그 비트에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지수는 쓰러진 보안 요원들을 뒤로하고 계단을 향해 뛰었다. 2층 난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중간 보스급 조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지원 병력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는 지수가 계단을 뛰어 올라오자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기라니. 이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아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수는 계단 난간을 짚고 몸을 날려 사각지대로 피했다. 총성 2발이 연달아 울리며 계단 대리석을 깨트렸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연막 탄환이 장전된 소형 투척 무기를 꺼내 2층으로 던졌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시야가 차단된 조직원들이 기침하며 당황하는 사이 지수는 그림자처럼 연기 속을 뚫고 지나갔다. 그녀는 총을 든 사내의 뒤로 접근해 그의 손목을 비틀어 총구를 천장으로 향하게 한 뒤 방아쇠 울에 걸린 그의 손가락을 꺾어버렸다. 끔찍한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그의 뒷목을 강타에 기절시키고 떨어진 권총을 주워 탄창을 분리한 뒤 멀리 던져버렸다. 그녀에게 살인은 최후의 수단이었지. 무분별한 학살을 즐기는 취미는 없었다. 이제 목표인 VIP 룸까지는 긴 복도 하나만 남았다. 복도 끝에는 육중한 방음문이 있었고 그 앞에는 최정예로 보이는 경호원 4명이 곤봉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앞서 상대한 놈들과는 차원이 다른 살기를 띠고 있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자세를 낮췄다. 좁은 복도에서의 싸움은 그녀에게 유리했다. 그녀는 특공 무술과 크라브마가를 혼합한 살상 무술의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호원이 곤봉을 머리 위로 크게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지수는 놈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친 후 곧바로 무릎으로 낭심을 가격했다. 놈이 고통에 몸을 웅크리자 그녀는 그의 등을 밟고 도약하여 뒤에 서 있던 2번째 놈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공중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제압이었다. 나머지 2명이 동시에 좌우에서 공격해왔다. 지수는 바닥을 구르며 피한 뒤 쓰러진 놈의 곤봉을 집어들어 반격에 나섰다. 둔탁한 타격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곤봉으로 상대의 정강이뼈를 정확히 가격해 균형을 무너뜨리고 휘청거리는 놈의 관자놀이를 손잡이 끝으로 내리찍었다. 단 몇 초 만에 복도를 지키던 4명의 경호원이 모두 무력화되었다. 지수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VIP룸의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방음문이 활짝 열리자 방 안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는 화려한 셔츠를 입은 사내가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앉아 양주를 마시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하얀 가루와 주사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가 바로 검은 독사파의 보스, 독사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잔을 떨어뜨렸다. 독사는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옆에 있던 여자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테이블 밑에 숨겨둔 엽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지수가 더 빨랐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곤봉을 던져 독사의 이마를 정확히 맞췄다. 퍽 소리와 함께 독사가 뒤로 나자빠졌다. 지수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여자들에게 나가라고 손짓했다.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방 안에는 이제 지수와 독사, 두 사람만이 남았다. 독사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고 일어났다. 그는 고통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지수를 노려보며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지수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톱니처럼 박힌 병목을 손에 쥐고 그녀는 독사의 목을 겨누었다. 독사는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수는 그를 소파 구석으로 몰아넣고 깨진 병을 그의 목젖 바로 앞에 들이댔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자 독사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지수는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 동생 이민호를 죽이라고 사주한 놈이 누구냐고. 독사는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그저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발뺌하려 했다. 하지만 지수는 망설임 없이 유리 조각으로 그의 허벅지를 깊게 찔렀다. 독사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선열이 바지와 가죽 소파를 적시기 시작했다.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다음에는 목을 찌르겠다고 경고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지금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아니라 복수의 눈먼 누나이자 살인 기술을 배운 군인이었다. 독사는 그녀가 자신을 정말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의를 상실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듯 입을 열었다. 그는 태양건설의 박명훈 이사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실토했다. 재개발 구역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비리가 담긴 증거를 가진 기자를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했다. 사고로 위장한 것은 박 이사의 아이디어였으며 대가는 두둑하게 챙겼다고 털어놓았다. 지수는 그 모든 자백을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있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병을 바닥에 던졌다. 독사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지수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 테이블 위에 놓인 독사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박명훈 이사의 번호를 찾았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더니 중후하고 거만한 목소리의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무슨 일이냐고 짜증 섞인 투로 물었다. 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보낸 사냥개들이 모두 이빨이 부러졌으니 이제 주인이 직접 나설 차례라고. 그리고 이민호의 누나가 지옥 끝까지 쫓아갈 테니 목을 씻고 기다리라고 전했다. 그녀는 상대방이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은 뒤 휴대전화를 반으로 쪼개어 양주잔 속에 던져 넣었다. 지수는 고통에 신음하는 독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독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지수는 피 묻은 손을 냅킨으로 대충 닦고 엉망이 된 VIP룸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와 계단에는 그녀에게 당한 조직원들이 여전히 바닥을 기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음악은 멈춰 있었고 화려했던 조명만이 덩그러니 켜져 쓰러진 자들을 비추고 있었다. 지수는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처럼 당당하게 클럽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답답함은 조금이나마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꼬리를 잡았으니 몸통을 칠 차례였다. 태양건설, 박명훈 이사, 그리고 그 뒤에 있을 더 거대한 권력. 지수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안락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들의 화려한 파티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찾아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다음 사냥터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지수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겁 많고 순했던 내 동생.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차 안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입안에 번졌다. 그 피맛은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부채질하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몸에 묻은 핏자국과 먼지를 씻어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다. 내일은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변장해야 했다. 놈들의 방심을 유도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끌어내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위장 작전용으로 챙겨두었던 고급 드레스와 자신의 정복을 꺼냈다. 침대 위에 정복을 펼쳐놓자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그녀는 이 명예로운 군복이 복수의 도구로 쓰이게 된 것이 씁쓸했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악마와 손을 잡을 각오도 되어 있었다. 지수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며 끓어오르는 아드레날린을 진정시켰다. 내일 밤 태양건설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는 피의 무도회가 될 것이다. 지수는 잠들기 전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태양건설의 후계자 조태호와 박명훈 이사가 파티장에서 웃고 있는 기사 사진이 떠 있었다. 그들의 역겨운 미소를 보며 지수는 나직하게 읊조렸다. 웃을 수 있을 때 마음껏 웃어둬라. 그것이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창밖의 빗소리는 자장가 대신 장송곡처럼 들려왔다.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랜드 임페리얼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을 위한 화려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태양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라는 명목 아래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입구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서며 부와 권력을 과시했다. 비는 그쳤지만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호텔 로비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조명과 웃음소리는 밖의 서늘함과는 대조적인 결천지를 이루고 있었다. 발렛 파킹 요원이 달려와 검은색 세단의 문을 열자 파티의 드레스 코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차에서 내렸다. 이지수는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 대신 대한민국 육군 정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짙은 녹색 제복은 그녀의 몸에 완벽하게 맞춘 듯 딱 떨어졌고 왼쪽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과 훈장들은 샹들리의 불빛을 받아 서늘한 금속성 광채를 뿜어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백조무리에 나타난 검독수리처럼 이질적이고 위협적이었다. 호텔 입구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지수의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과 그녀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주춤거렸다.
그녀는 초대장을 요구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이라는 직함과 특수작전 수행 중이라는 암묵적인 위압감의 보안 책임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섰다. 연회장 안은 클래식 사중주단의 우아한 연주와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우아한 척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서로의 재력과 지위를 탐색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지수가 레드 카펫을 밟으며 연회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자 주변의 소음이 물결처럼 잦아들기 시작했다. 검은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의 물결 속에서 군복을 입은 그녀의 존재는 단연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런 곳에 군인이 나타났는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수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감을 찾는 맹수처럼 연회장 상석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곳에는 태양건설의 후계자인 조태호와 그 옆에서 아부를 떨고 있는 박명훈 이사가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조태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그룹의 실세로 군림하며 아나무인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슈트를 입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박 이사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박 이사는 어젯밤 클럽 베놈에서 걸려온 의문의 협박 전화 때문에 안색이 좋지 않았지만 조태호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수는 웨이터가 들고 지나가던 쟁반에서 탄산수 한 잔을 집어들고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리듬감 있게 들려왔다. 조태호를 둘러싸고 있던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조태호는 흥미롭다는 듯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는 제복을 입은 미모의 여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일종의 이벤트로 착각하고 있는 듯했다. 지수가 그들 바로 앞에 멈춰서자 박명훈 이사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자신의 목을 죄어오던 그 차가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여자라는 것을. 박 이사는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조태호의 눈치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지수는 군더더기 없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례를 붙인 뒤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녀는 자신이고 이민호의 누나인 이지수 대령이라고 밝히며 동생의 장례를 치르러 귀국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연회장의 웅성거림을 뚫고 조태호와 박 이사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조태호는 이민호라는 이름을 듣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죽은 기자의 이름 따위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건방진 태도로 고개를 까딱이며 여기가 장례식장도 아닌데 왜 군인이 와서 분위기를 망치느냐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지수의 외모를 훑어보며 군복보다는 드레스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성희롱 섞인 농담을 던져 주변 사람들의 억지 웃음을 유도했다. 지수는 조태호의 저급한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조태호에게 태양건설이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의 불법 철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뇌물 액수, 그리고 박 이사가 깡패들에게 건넨 착수금의 정확한 액수까지 읊조리자 조태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연회장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조태호의 측근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고 박 이사는 사색이 되어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지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조태우와 시선을 맞췄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탐욕스러운 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희생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조태호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군인 주제에 감히 누구 앞에서 협박질이냐고. 당장 헌병대를 불러서 옷을 벗겨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조태우의 귓가에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헌병대를 부르든 경찰을 부르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저지른 모든 더러운 짓들이 전 세계 언론에 생중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품에서 어젯밤 클럽에서 녹음한 파일이 담긴 USB 메모리를 꺼내 조태우의 와인 잔 속에 퐁당 빠뜨렸다. 붉은 와인이 튀어 조태우의 하얀 셔츠에 핏자국처럼 얼룩을 남겼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지수는 굳어버린 조태우를 뒤로하고 정중하게 목례를 한 뒤 몸을 돌렸다. 그녀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지만 누구도 감히 그녀를 잡거나 말을 걸지 못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듯 연회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조태우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박 이사의 멱살을 잡고 당장 저 여자를 처리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존재를 단 1초도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박 이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었다. 조태우는 보안실장 김 부장을 불렀다. 김 부장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태양그룹의 더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조태우는 김 부장에게 오늘 밤 안으로 이지수를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라고 명령했다. 사고사든 실종이든 상관없으니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그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만들라는 잔혹한 지시였다. 김 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미 대기 중이던 용병팀에게 암호를 보냈다. 그들은 일반적인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해외 분쟁 지역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프로 살인 청부업자들이다. 그들은 중무장한 채 호텔 지하 주차장의 밴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사냥개들이 목줄을 풀고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 준비를 마친 것이다. 지수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발레 파킹 요원이 가져온 자신의 차에 올랐다. 차 문을 닫자마자 그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룸미러를 통해 호텔 입구에서 누군가 무전기로 자신의 차량 번호를 보고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예상대로였다. 놈들은 그녀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지수가 원하던 바였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호텔을 빠져나갔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자신이 미리 봐둔 외곽의 폐공사장으로 설정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놈들을 자신의 전장으로 유인해 한꺼번에 쓸어버릴 계획이었다. 핸들을 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전투에 대한 전사의 본능 때문이었다. 차가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자 뒤쪽에서 검은색 SUV 세대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조등을 끄고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지만 지수의 예민한 감각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고 뒤따르던 SUV들도
동시에 속도를 높이며 추격전을 시작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지수는 능숙한 운전 솜씨로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듯했지만 속도를 조절하며 그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했다. 너무 빨리 도망치면 놈들이 포기할 수도 있고 너무 느리면 도심에서 잡힐 수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며 놈들을 죽음의 덫으로 이끌고 있었다. 조수석에 놓인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미리 준비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놈들의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다. 목표물 확인, 외곽도로 진입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처리한다. 김 부장의 냉혹한 목소리였다. 지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들이 처리한다고 생각하는 곳이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그녀의 차는 점점 도시의 불빛에서 멀어져 어두운 공업 단지로 향했다. 폐쇄된 공장들의 실루엣이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다시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움직이며 차창을 닦아냈지만 다가오는 살기는 닦아낼 수 없었다. 지수는 글러브 박스를 열어 장전된 권총을 꺼내 옆자리에 놓았다. 자, 따라와. 지옥 끝까지. 지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복수심이 공존하며 기이한 빛을 내고 있었다. 이제 말로 하는 경고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오직 힘과 힘이 부딪히는 잔혹한 실력 행사만이 남았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끈질기게 따라붙는 SUV의 헤드라이트를 노려보며 마지막 결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지수의 차는 을씨년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폐공사장 입구로 들어섰다. 이곳은 태양그룹이 야심차게 개발을 추진하다가 자금 문제로 중단된 곳으로 앙상한 철골 구조물들이 흉물스럽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줄기는 녹슨 철근을 타고 검붉은 물을 흘려보냈고 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지수는 공사장 한가운데 넓은 공터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빗소리만이 고막을 때리며 주변의 정막을 더욱 강조했다. 그녀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차가운 비가 그녀의 제복을 적셨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어둠 속을 응시했다. 멀리서 들려오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공터 입구를 비추었다. 김 부장이 이끄는 용병팀의 검은색 SUV 세대가 굉음을 내며 들이닥쳐 지수의 차를 반원형으로 포위하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일반 깡패들과 달리 방탄조끼와 전술용 나이프, 그리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절도 있고 신속했다. 김 부장이 선두에 서서 손짓하자 용병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상계하며 지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눈에는 사냥감을 앞둔 맹수의 잔인함이 서려 있었다. 김 부장은 비를 맞으며 홀로 서 있는 지수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자가 제 발로 무덤을 찾아왔다며 비아냥거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시신은 공구리에 묻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섬뜩한 말도 덧붙였다. 용병들은 킬킬거리며 무기를 고쳐잡고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이 상황이 토끼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이곳은 지수가 선택한 전장이었고 그녀는 이미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용병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려는 순간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연막탄의 핀을 뽑아 바닥에 떨어뜨렸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짙은 회색 연기가 폭발적으로 피어오르며
순식간에 시야를 차단했다. 당황한 용병들이 멈칫하는 사이 지수는 연기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김 부장은 당황하여 사격 개시를 외쳤지만 타깃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헛된 총성만이 공사장 벽에 메아리 쳤고 총알은 허공을 가르거나 녹슨 드럼통을 뚫을 뿐이었다. 연기가 빗물에 씻겨 서서히 걷히자 공터에는 지수의 텅 빈 자동차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김 부장은 욕설을 내뱉으며 부하들에게 수색을 지시했다. 그는 놈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며 2인 1조로 흩어져서 쥐새끼를 찾아내라고 소리쳤다. 용병들은 전술 조명을 켜고 폐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건물 안은 미로처럼 얽힌 콘크리트 벽과 철근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어둠과 빗소리는 지수에게 있어 최고의 위장이었다. 건물 2층으로 진입한 첫 번째 조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사각지대를 봐주며 전진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호흡이 거칠어져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뒤따르던 용병이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지수는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접근해 경동맥을 정확히 눌러 기절시켰다. 앞서가던 동료가 털썩하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수는 쓰러지는 용병의 몸을 방패 삼아 전진하며 상대의 명치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었다. 억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지자 그녀는 그의 후두부를 가격해 의식을 끊어놓았다. 모든 과정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무전기 너머로 비명조차 들리지 않자 김 부장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계속해서 1조의 응답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가 섞인 잡음뿐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상황이 꼬였음을 깨달았다.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는 나머지 대원들에게 무전을 쳐서 각자 위치를 사수하고 경계를 강화하라고 다급하게 지시했다. 3층에서 대기하던 다른 조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프로였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본능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용병 하나가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 타타탕 하는 총성이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수는 그들의 시선이 총성이 난 곳으로 쏠린 틈을 타 반대편 기둥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공중에서 낙하하며 용병의 어깨를 밟고 착지함과 동시에 회전하며 옆에 있던 놈의 턱을 올려찼다. 그녀의 군화 발굽은 쇠망치처럼 강력했다. 턱을 가격당한 용병은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고 뇌진탕으로 즉시 기절했다. 남은 한 놈이 대검을 꺼내 휘둘렀지만 지수는 가볍게 상체를 젖혀 피했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관절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 칼을 공중에서 낚아채어 역수로 쥐었다. 그녀는 칼자루 끝으로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쓰러졌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어둠 속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김 부장은 부하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자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정예 요원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남은 대원들을 모두 집합시켰다. 이제 남은 인원은 그를 포함해 4명뿐이었다. 그는 건물 중앙에 넓은 홀로 이동하여 서로 등을 맞대고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지수는 4층 난간의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야간 투시경을 쓴 것처럼 적들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정면 대결은 불리했다. 놈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개방된 공간에서는 화력의 차이가 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공사 자재로 쓰려던 무거운 철근 묶음이 크레인 고리에 매달려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꺼내 크레인 고정 장치를 조준했다. 탕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고정핀이 튕겨나갔다. 육중한 철근 묶음이 굉음을 내며 아래층 홀 한가운데로 떨어졌다. 화광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바닥이 꺼질 듯 진동했고 콘크리트 파편과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다.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붕괴에 혼비백산하여 대열을 흩트렸다. 먼지 구름이 시야를 가리는 순간 지수는 와이어를 타고 레펠 하강하듯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놈의 얼굴을 밟고 도약하여 다음 목표물에게 날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고 치명적이었다. 먼지 속에서 그림자가 튀어나와 동료들의 목을 꺾고 관절을 부러뜨리자 남은 용병들은 패닉에 빠져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했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그들의 사선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부하의 팔을 꺾어 등 뒤로 제압한 뒤 인간 방패로 삼아 김 부장과 대치했다. 김 부장은 총구를 겨누고 있었지만 자신의 부하 때문에 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소리쳤다. 지수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잡고 있던 용병을 김 부장 쪽으로 밀어 던졌다. 두 사람이 엉켜 넘어지는 틈을 타 지수는 질풍처럼 달려들어 김 부장의 손을 걷어찼다. 권총이 멀리 날아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지수와 김 부장. 두 사람만의 맨손 대결이었다. 김 부장은 바닥에서 일어나며 품에서 정글도를 꺼내 들었다. 그는 특수부대 시절 근접 격투 교관 출신으로 칼을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는 짐승 같은 기합을 지르며 지수에게 덤벼들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빗줄기를 가르며 지수의 목을 노렸다. 지수는 상체를 뒤로 젖혀 칼날을 간발의 차로 피했다. 그녀의 뺨에 얇은 실핏줄이 터지며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김 부장은 쉴 새 없이 몰아쳤다. 찌르기, 베기, 다시 찌르기. 그의 공격은 빠르고 정교했지만 지수는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모든 공격을 흘려보냈다. 그녀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빈틈을 찾고 있었다. 김 부장이 크게 칼을 휘두르며 중심이 앞으로 쏠린 순간 지수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팔꿈치로 그의 턱을 올려치고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김 부장이 고통에 몸을 웅크리자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고 관절 반대 방향으로 꺾었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김 부장의 손에서 정글도가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남은 한 손으로 지수의 목을 조르려 했다. 지수는 그의 힘에 밀리는 척하다가 다리를 걸어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서 엉켜 뒹굴었다. 진흙이 눈과 입으로 들어갔지만 처절한 사투는 멈추지 않았다. 김 부장은 힘으로 지수를 누르려 했지만 지수는 기술로 그를 압도했다. 그녀는 그라운드 기술을 이용해 김 부장의 팔을 꺾어 안발을 걸었다. 팔이 부러질 듯한 고통에 김 부장은 비명을 질렀다. 지수는 조금도 봐주지 않고 더욱 강하게 조였다. 그녀는 고통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며 동생이 느꼈을 고통을 생각했다. 누구의 명령이었지. 내 동생을 죽이라고 한 게 누구냐고 지수가 빗속에서 포효했다. 김 부장은 고통을 참으며 입을 다물었지만 지수는 그의 팔을 한계점까지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리가 났고 김 부장의 의지는 꺾였다. 그는 헐떡이며 조태호가 직접 전화로 지시했다고 자백했다. 지수는 안발을 풀지 않은 채
김 부장의 주머니를 뒤져 그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놈들이 임무 수행 과정을 녹음하거나 보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통화 녹음 목록에는 회장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파일을 재생했다. 조태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흘러나왔다. 그 기자 새끼 누나 귀찮게 구는 년은 그냥 죽여. 사고로 위장하든 묻어버리든 알아서 하라고 내 눈앞에만 안 띄게 해. 조태호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는 명백한 살인 교사의 증거였다. 지수는 녹음 파일을 자신의 클라우드로 전송하고 휴대전화를 방수팩에 담아 챙겼다. 이것으로 조태호의 목을 쟁올가미는 완성되었다. 지수는 김 부장의 팔을 놓고 일어섰다. 김 부장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고 진흙탕에 누워 신음했다. 그는 패배감과 고통으로 몸을 떨었다. 지수는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너와 네 부하들은 경찰에 넘겨질 거야.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죄를 뉘우쳐. 그녀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법의 심판대에 세워 조태호의 죄를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복수라고 판단했다. 지수는 케이블 타이를 꺼내 김 부장의 손발을 묶어 기둥에 결박했다. 주변에는 기절하거나 부상당한 용병들이 즐비했다. 한때 최고의 살인 병기라 불리던 그들이었지만 분노한 누나의 복수심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비는 서서히 그쳐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엉망이 된 제복을 털어내고 떨어진 정모를 주웠었다. 얼굴에는 진흙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조태호가 숨어있는 가장 안전한 성. 그의 저택으로 가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지수는 공사장을 빠져나와 놈들이 타고 온 SUV 중 한 대에 올랐다. 자신의 차는 이미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조태호의 저택 주소를 입력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백미러 속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용병들의 모습이 멀어졌다. 그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몸은 지치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오늘 밤의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사냥감은 아직 따뜻한 침대에서 잠들어 있을 것이다. 곧 닥쳐올 악몽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지수는 엑셀을 밟아 속도를 높였다. 여명과 함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지수가 운전하는 검은색 SUV는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0.1%의 부유층이 모여 사는 곳으로 높은 담벼락과 삼엄한 경비 시스템이 외부와의 단절을 선언하듯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지수의 얼굴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핸들을 잡은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확고했다. 그녀는 조수석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마지막 준비를 마쳤다. 화면에는 전송대기 상태인 이메일 목록이 떠 있었다. 수신자는 대한민국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태양그룹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야당 정치인들. 마지막으로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의 개인 이메일 주소들이었다. 첨부 파일에는 이민호가 남긴 태양건설의 불법 철거 및 살인교사 증거 자료, 클럽 베놈에서 녹취한 박명훈 이사의 자백, 그리고 조금 전 김 부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조태호의 살인 지시 음성 파일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지수는 망설임 없이 전송 버튼을 눌렀다. 화면의 진행바가 빠르게 차오르더니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이것은 디지털 핵폭탄이었다. 잠시 후 아침 뉴스가 시작되면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힐 것이고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다.
지수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이제 조태호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시작되었다. 남은 것은 그 파도가 덮치기 전에 그를 직접 대면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SUV는 조태호의 저택 정문을 향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했다. 육중한 철제 대문 앞을 지키던 사설 경비원들이 기겁하여 손을 흔들었지만 지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콱콱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튕겨나갔다. 충격으로 차의 범퍼가 박살나고 에어백이 터졌지만 지수는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에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칼로 에어백을 찢고 차에서 내렸다.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저택 전체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정원 곳곳에서 경비원들이 곤봉과 가시총을 들고 뛰어나왔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는 터진 입술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김 부장에게서 뺏은 3단봉과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찢어진 정북 사이로 보이는 상처투성이의 몸은 그녀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악귀처럼 보이게 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포위하려 들었지만 지수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첫 번째 경비원의 팔을 낚아채 업어치기로 정원석 위에 매다 꽂았다. 비명지를 새도 없이 기절한 그를 넘어 그녀는 전기 충격기를 두 번째 경비원의 목에 갖다 댔다. 파란 스파크가 튀며 놈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지수는 멈추지 않고 회전하며 뒤에서 접근하던 놈의 명치를 3단봉으로 가격했다. 넓은 정원은 순식간에 난투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지수는 단순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저택 현관을 향해 직선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2층 테라스 너머에 있을 조태호의 침실만이 보였다. 경비원들의 숫자는 많았지만 그들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일 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다. 지수의 살기 어린 기세에 눌린 그들은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지수는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3단봉으로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호화로운 로비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걸려 있었고 겁에 질린 가정부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을 무시하고 2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때 2층 난간에서 실내복 차림의 경호실장이 권총을 들고 나타났다. 그는 조태호의 최측근으로 마지막 보루였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경호실장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미 밖에서 벌어진 상황을 CCTV로 확인한 그는 지수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계단 중간에 멈춰 서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총구보다 더 서늘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비켜. 내 목표는 네가 아니야. 하지만 막는다면 너도 죽게 될 거야. 경호실장은 방아쇠에 걸린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탕 소리와 함께 총알이 지수의 발치에 박혀 대리석 파편을 튀겼다. 그것은 경고였다. 지수는 몸을 낮추고 계단 난간을 타고 순식간에 위로 도약했다. 경호실장이 다시 조준하려 했지만 지수는 손에 들고 있던 3단봉을 던져 그의 손목을 맞췄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미끄러졌다. 지수는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들어 경호실장의 턱을 무릎으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개가 뒤로 젖혀진 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제 조태우와 지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양문형 방문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는 다급하게 통화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발로 차서 박살냈다.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자 침대 옆에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던 조태호가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그는 잠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왕국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을 그는 이제 파멸의 문턱에 서 있었다. 너 어떻게 여기까지? 조태호가 뒷걸음질 치며 더듬거렸다. 그는 지수가 김 부장의 용병들에게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그녀는 피칠갑을 한 채 살아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복수를 위해 무덤에서 기어나온 원혼 같았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군화 발소리가 침실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조태호는 패닉에 빠져 협탁 서랍을 뒤적거렸다. 그는 호신용으로 숨겨둔 금장, 리볼버, 권총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지수를 겨누었다. 오지마 쏘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태양그룹의 주인이야. 그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그것은 권력자의 위험이 아닌 겁쟁이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지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쏴봐. 하지만 네가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내 손이 네 목을 꺾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더욱 공포스러웠다. 조태호는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 타항 총성이 방안을 뒤흔들었다. 총알은 지수의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가 뒤쪽 벽에 박힌 거울을 산산조각 냈다. 조태호가 눈을 떴을 때 지수는 이미 그의 코앞에 와 있었다. 그녀는 총을 쥔 그의 손목을 잡고 세게 비틀었다. 우두둑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조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지수는 그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대로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소리와 함께 조태호의 등 뒤에 걸려있던 자신의 초상화 액자가 떨어져 나갔다. 이민호. 기억하나 지수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조태호는 고통과 공포로 헐떡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이 죽이라고 명령한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의 이름을 기억할 리 없었다. 그에게 사람의 목숨은 그저 장부상의 숫자나 귀찮은 벌레 같은 존재였으니까. 지수의 눈에 분노의 불길이 일렁였다. 기억하게 해주지. 지수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젖고 구겨진 이민호의 사진을 꺼냈다. 장례식장에서 가져온 영정 사진의 복사본이었다. 사진 속 민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수는 사진을 바닥에 놓고 조태호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무릎 꿇게 만들었다. 똑바로 봐. 네가 죽인 사람이야. 네 더러운 욕심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내 동생이라고. 조태호는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지수의 악력은 무쇠 같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사진 바로 앞까지 쳐박았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제발. 내가 잘못했어. 조태호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다. 조금 전까지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수는 싸늘하게 웃었다. 돈 그까짓 종이 조각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내 동생의 숨소리 하나조차 되살릴 수 없어. 그녀는 조태호의 뺨을 강하게 때렸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졌다. 그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그가 쌓아올린 오만과 위선을 깨부수는 심판의 일격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나둘이 아니었다. 경찰차와 검찰 수사 차량,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의 차량이 때를 지어 몰려오는 소리였다. 지수가 보낸 이메일이 세상을 뒤흔든 결과였다.
뉴스는 이미 속보로 태양그룹의 살인 청부 의혹과 불법 비리 파일을 내보내고 있었고, 여론은 들끓고 있었다. 검찰은 더 이상 태양그룹의 눈치를 볼 수 없게 되었고, 즉각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조태호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진 듯했다. 경찰이 오고 있어, 넌 끝났어. 무단 침입의 폭행. 살인 미수야. 그가 킬킬거리며 소리쳤다. 그는 여전히 법이 자신의 편일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를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아니, 끝난 건 너야. 저들은 너를 구하러 오는 게 아니야. 너를 잡으러 오는 거지. 지수는 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뉴스 속보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태양그룹 후계자 조태호. 청부살인 육성 파일 공개라는 자막과 함께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다. 조태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다리가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수는 더 이상 그에게 손대지 않았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녀는 민호의 사진을 소중하게 챙겨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저택 정원으로 수십 대의 경찰차가 들이닥치고 있었고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라 그 혼란스러운 풍경을 비추었다. 경찰 특공대가 방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들이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지수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조태호는 구석에 웅크린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경찰들은 처참한 방안의 광경과 피투성이가 된 지수. 그리고 공포에 질린 재벌 3세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지수는 다가오는 형사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내밀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난장판의 주범은 저기 앉아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신고자이자 증인으로서 자진 출두하겠습니다. 형사는 당황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조태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조태호는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화려했던 만큼이나 비참했다. 지수는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저택을 걸어 나왔다. 현관 밖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피 묻은 제복을 입은 여군 장교의 등장에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을 쏟아냈다. 정말로 조태호 회장이 살인을 지시했습니까? 군인 신분으로 사적 제재를 가한 것입니까?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눈시리게 아름다웠다. 민호가 좋아했던 하늘이었다. 그녀는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완전한 정의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동생의 억울함은 풀어주었다. 태양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고 있었고 시민단체들은 본사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전광판에 흐르고 있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아드레날린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진짜 아침이 온 것이다. 그녀는 눈을 감고 피로에 지친 몸을 시트에 기댔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싸움과 민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일뿐이었다.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인파를 헤치고 나아갔다. 지수는 그 소란 속에서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승리자는 명확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실과 혈육을 향한 사랑이 이긴 것이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늦가을이 되었다.
서울의 거리는 샛노란 은행잎으로 뒤덮였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양그룹 청부살인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대형 전광판 앞에는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숨을 죽인 채 뉴스 특보를 지켜보고 있었다. 법원 정문이 열리고 호송버스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의 야유와 함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곧이어 법정 내부의 상황을 전하는 기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태호에게 살인교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태양그룹의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막대한 배상 판결도 함께 내려졌다. 시민들은 환호하며 서로 얼싸안았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정의의 실현으로 해소되는 순간을 만끽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검찰 수사관들 사이로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조태호의 모습이 보였다. 한때 세상을 발 아래 두고 호령하던 재벌 3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초라하고 넋이 나간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피하려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랐다. 그 시각 법원 건너편에 주차된 낡은 세단 안에서 이지수는 라디오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수수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 특유의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은 여전했다. 지수는 조태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는 앵커의 멘트를 듣는 순간 핸들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을 천천히 풀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그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간인 신분에 대한 폭행, 주거 침입, 불법 무기 사용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 회부되었었다. 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그녀가 사회적 정의를 구현했다는 여론의 압도적인 탄원 덕분에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와 강제 전역 조치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쳤던 군복을 벗어야 했지만 그 결정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군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국민과 가족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지수는 차에 시동을 걸고 서울을 벗어나 교외로 향했다. 목적지는 민호가 잠들어 있는 추모 공원이었다. 도심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붉게 물든 단풍과 파란 하늘은 민호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계절의 모습 그대로였다. 지수는 조수석에 놓인 하얀 국화 꽃다발과 작은 상자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추모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 따스한 햇살이 묘비들을 비추고 있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공원은 한산했고 가끔 바람에 낙엽이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채우고 있었다. 지수는 익숙한 걸음으로 언덕을 올라 민호의 묘소 앞에 섰다. 지난번 장례식 때와는 달리 비는 내리지 않았고 공기는 상쾌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동생, 정의로운 기자 이민호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수는 가져온 국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고 주변에 자라난 잡초들을 손수 뽑아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정성스러웠다. 잡초를 정리한 후 그녀는 준비해온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늘 아침 조태호의 유죄 판결을 알리는 신문일면 기사와 민호가 그토록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태양건설 비리 폭로 기사가 스크랩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묘비 앞에 펼쳐놓았다. ", 민호야, 누나 왔어." 지수가 나직하게 불렀다.
대답 없는 묘비를 바라보며 그녀는 바닥에 앉았다. 오래 걸려서 미안해. 그래도 약속은 지켰어. 그놈들, 이제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거야. 네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들. 이제 다들 안전해졌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을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슬픔보다는 편안함이 민호를 감싸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캔 커피 하나를 꺼내 뚜껑을 따서 묘비 옆에 부어주었다. 민호는 술을 못 마시니 커피를 좋아했다. 달달한 커피 향이 퍼지자 마치 민호가 옆에서 웃으며 누나, 고마워라고 말하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 지수는 묘비에 기대어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너무나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장례식장에서의 난동, 클럽 베놈에서의 혈투, 공사장에서의 사투, 그리고 조태호의 저택 습격까지. 그 과정에서 그녀는 손에 피를 묻혔고 괴물이 되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모든 폭력과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평화로운 풍경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악은 처단되었고 진실은 밝혀졌으며 죽은 자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나 군복 벗었어. 지수가 덤덤하게 말했다. 처음엔 좀 섭섭했는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아. 이제는 명령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네가 못다한 일들 누나가 마저 할까 생각 중이야.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이야기하며 눈을 반짝였다. 군인 이지수는 사라졌지만 인간 이지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리고 거수경례를 하는 대신 손을 들어 묘비의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잘 있어. 민호야, 자주 올게. 이제 아프지 말고 거기선 맘 편히 쉬어. 지수는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뒤돌아섰다. 언덕을 내려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다. 공원 입구에는 낯익은 검은색 지프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옆에는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자가 팔짱을 끼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군정보부 시절 그녀의 상관이었던 김준장이었다. 그는 민간인이 된 지수를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간인 생활은 할만한가? 이지수 씨, 김준장이 농담처럼 물었다. 지수는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적응 중입니다. 근데 꽤 자유롭고 좋네요. 그녀의 대답에 김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자네 같은 인재를 그냥 놀리기엔 국가적 손실이라서 말이야. 비공식적인 일인데 민간 군사 기업 쪽에서 자문 역할을 구하고 있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봐. 지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분쟁 지역의 난민 보호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보안 컨설턴트 자리였다. 총을 들고 적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다. 그녀의 눈이 다시금 생기로 빛났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자 민호가 하늘에서도 응원해줄 만한 일이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챙겨 넣으며 말했다. 김준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차에 올랐다. 지프차가 멀어지자 지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는 동생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추모 공원을 한 번 바라보고 앞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도로가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지수는 망설이지 않고 엑셀을 밟았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정의를 찾아 떠나는 그녀의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태양은 머리 위에서 뜨겁게 자결하며 그녀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